110 대책은 주택 공급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건설 경기를 좀 촉진하겠다는 그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조금 이제 늘린다는 거는 현재 주택 공급이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 부진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파트 주택 공급은 YOY 30% 마이너스인데 비아파트 쪽에서는 YOY 마이너스 50%니까 비아파트가 너무 미흡하다. 그 비아파트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다세대 이런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파트 쪽이 공급이 부족한 게 인허가도 부족하고 여러 혜택도 없으니까 이쪽에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게 주택 공급의 한 골자가 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살리게 되면 결국 올 패키지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살릴 수 있도록 민트법 개정할 수 있게 해달라. 올해 2월에 셋 다 발의를 해가지고 4월이 총선인데 이게 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정책을 썼습니다.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과 부동산 얘기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얘기 일단 먼저 해보고 뭐 시간 되면 경제 좀 전반적인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워낙에 관련된 영상도 좀 많이 올리시잖아요 요즘에. 바쁘시죠?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바쁜 듯 한가합니다. 네. 바쁜 듯 한가하다. 좀 좋네요. 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형건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고비를 좀 넘겼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단 부실 부분이 하나가 어디가 터졌다.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게 그렇죠. 작년 12월 18일에 그 태형이 주택사업도 하고 비주택사업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택사업에서 좀 위험하지 않냐, 요즘 이 분양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리스크는 요즘에 비주택에 많거든요. 비주택. 네, 비주택이라 함은 오피스텔도 비주택이고 그다음에 오피스 사업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이 비주택 사업인데 이게 20년, 21년에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할 때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이런 비주택 쪽에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되고 그래서 20년, 21년에 평년 대비 3배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됐고 그런 지산 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2년부터는 건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위험하게 됐었는데 이 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분양률 데이터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실제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말에 문제가 됐던 사업장은 성수동 오피스 사업장이었거든요. 거기 그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업을 이제 못 막은 거죠. 400억대를 못 막아가지고 부도가 났고 그래서 그거에 18일 날에 원래 부도 일자였는데 좀 이 뒷배경이 좀 더 재미있는데 12월 18일에 태형이 그 부도가 난 그 당시에는 워크아웃 관련한 법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워크아웃의 근거법은 기초법이라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은 원래 10월에 일몰 이제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12월 18일 만기였던 그 오피스 400억대의 만기가 한 열흘 정도 연장이 돼서 12월 28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12월 26일 날 금융당국 4개, F4, 4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기초법을 살리게 되거든요. 기초법 살려주니까 이제 마감 이틀 남아서 태형이 28일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고 그리고 1월 3일에 아시다시피 채권단 앞으로 세미나 하면서 약간 긴장감 높아졌다가 1월 11일 기준으로 96% 채권단이 동의하면서 이제 워크아웃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앞으로 3개월간 태형의 자산부채 실사가 있고 그리고 부채 관련 조정이 있을 건데 공교롭게도 1월 11일이다 보니까 또 3개월이 지나면은 4월 11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선거가 또 4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선거에는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굉장히 치밀한 날짜 계획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형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주택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비주택 경기가 더 안 좋더라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도 1월 10일 날에 110 대책이라는 걸 냈는데 이런 대책들도 사실 보면은 전부 비주택 쪽 관련한 여러 부양책들이 실려 있는 걸 보면은 그런 맥락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설 부동산 업종의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 그러니까 건전성 지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악화된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뭔가 네. 우려감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사실 뭐 은행권이라든가 보험 같은 그런 PF 익스포저가 40조 원 이상으로 많은 그런 데 같은 데는 연체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0%대 연체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브릿지론이라 그래서 본 PF 말고 브릿지론에 노출이 많은 카드사 아니면 캐피탈 그런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들은 연체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브릿지론 단계의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이 브릿지론은 사실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PF라는 건 비주택 사업도 다 PF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에서 그 양경석 의원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체 기업 대출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 규모를 조사를 해봤는데 건설 시장으로 그러니까 건설 시장으로 준 거는 115조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으로 간 기업 대출도 470조 정도 되거든요. 480조 정도 좀 넘어서 합산 600조 원 정도가 총 그 건설과 부동산 시장으로 나가 있는데 이게 21년, 22년, 23년 되면서 22년에 1년에 90조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22년부터 경기가 좀 꺾였다고 생각하면은 22년도에 좀 폭발했던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 잡았다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금액대가 좀 작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동결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기자회견 멘트들,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들이 좀 주목을 더 많이 받았던 네.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창용 총재는 전체적으로 그 금리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시장 지원이 뭐 PF 관련 살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을 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는 아무래도 물가라든가 성장률을 보는 기관이다 보니까 특히 물가에 집중해서 3%대 금리를 이어가겠다는 말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정부에 업적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칭찬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윤 정부 들어와서 거의 늘질 않았고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지난 과거 모든 정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지 않았고 감소 추세가 있고 그리고 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감소가 네. 된다면은 90%대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업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이창용 총재 그다음 발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발언도 했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말고 다른 어떤 유효한 그런 자산들이 뭐 주식도 있지만 국민들이 부동산을 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금리를 낮췄을 때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발언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신생아론이나 작년에 있었던 정책모기지 같은 거를 막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품들도 DSR 규제를 안 받고 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억제하려면은 그런 상품들도 다 DSR 규제 받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좀 약간 원칙적인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좀 바라는 것 같고요. 미국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LTV 90, 95%씩 빌려가면서 집을 사는데 우리나라는 LTV 70, 60%밖에 안 되는데 왜 한국이 가계부채 비중이 훨씬 많냐면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미국처럼 안정화가 된다면은 LTV를 늘려서라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가계대출 부담이 크고 그래서 그런 원리 원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보다 다소 좀 높기는 한데 네. 섣불리 내렸다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조정에 오히려 좀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다 뭐 네.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견이지만 한 6개월 이상은 이 정도 금리가 유지되지 않을까 네, 이런 멘트도 거의 뭐 했습니다. 금토회를 외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월이 뭐 네. 맞지 6개월 안에 절대 못 내려 이런 게 아니고 뭐 지금 생각으로는 뭐 6개월 안에는 6개월 이내에는 크게 내릴 만한 게 없지만 또 경제 상황이 변하면은 그 변한 거에 따라서 위아래가 열려 있다고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물론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거의 뭐 네, 98%였지만 그래도 태형건설 사태도 있고 이 PF 부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 쪽으로 혹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대책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을
그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한은에서 네. 그 은행들에게 약 9조 원 정도 되는 그렇죠.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그런 게 결국 그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PF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미시적으로. 네, 그런 네.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은은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바꾸는 건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금리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 전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한은에서는 약간 미시적인 정책을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거의 물가로 거의 포커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희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금리 내릴 만도 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냥 금통위를 1년 넘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좋든 말든 부동산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일은 크게 없어 보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아졌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물가에 좀 더 포커싱 맞춰가지고 물가 기준으로 금리를 예상하시는 게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멘트들 쭉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네, 맞아요. 경향이네요. 그것도 네. 작년 국감 때는요. 네. 작년 국감 때 한은이 답변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30%가 빠지면 그러면은 좀 정부가 개입하고 이제 그 부양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년에서 22년으로 전환되는 그 하락장을 매우 위험하게 바라봤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30%라는 숫자가 되게 강조가 돼가지고 고점비 30% 빠지면 무조건 개입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금통위 Q&A 때는 그 30%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30%가 급하게 빠져야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뭐 더 안정화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 소위 세간에 있었던 그 30% 바닥설, 고점비 30%가 하락하면은 무조건 부양한다. 이런 정부 그 바닥설에 대해서 약간 선을 긋는 그런 모습도 나와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속도랑 방향 두 개 다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1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 110 대책은 크게 보면은 대책 이름이 주택 공급을 좀 보완하고 그리고 건설 경기를 좀 촉진하겠다는 그 카테고리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조금 이제 늘린다는 거는 현재 주택 공급이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 부진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아파트 주택 공급은 별로 부진한 게 없는데 아파트 주택 공급도 물론 부진하지만 YOY 30% 마이너스인데 비아파트 쪽에서는 YOY 마이너스 50%니까 전년비. 그래서 비아파트가 너무 미흡하다. 그 비아파트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다세대 이런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파트 쪽이 공급이 부족한 게 인허가도 부족하고 여러 혜택도 없으니까 이쪽에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게 주택 공급의 한 골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가지를 치면은 PF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미분양 비주택 비아파트들을 매입하거나 이러면 주택 빼주고 등등 이런 대책이 나오는 네네네. 거고요. 두 번째는 건설 경기 조금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건설 관련해도 여러 정책을 냈는데 120 대책에서 그냥 그 정책 낸 이후에 오히려 제일 사람들한테 좀 바이럴이 됐던 내용은 그 안전진단을 면제해서 그렇죠. 구도심에 네. 재건축 재개발을 굉장히 촉진하겠다. 이런 게 정말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고 그래서 120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비아파트 쪽 관련해서 굉장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나 뭐 지방 미분양 매입했을 때 여러 혜택들을 주는 정책에 총망라돼 있는데 오히려 막상 그 핵심 포커스는 결국 서울로 대표되는 서울 수도권 구도심에 안전진단? 네, 재건축 재개발 네. 안전진단 면제가 되면은 네. 거의 곧바로 조합추진위원회부터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한참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120 대책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미분양 관련 리스크 해소 대책이기도 하지만 구도심 주택 공급 확대해서 안전진단이 엄청나게 화두가 된 부분이고요.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진짜 총선이 있어서 지금 결국은 안전진단을 뭐 준 면제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 바꿔야 되거든요. 도시정비법 바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도시정비법 뭐 등등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이 되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21대 국회 내 가능하다 아니면 뭐 선거에 따라서 달려있다 등등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나뉘면서 어쨌든 화두를 먼저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하나 요 중요한 내용들 뭐 총망라해서 지금 요약을 해주셨고 조금 네. 몇 개만 질문을 더 드리면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네. 요것도 상당히 좀 주목이 네, 됐어요. 아까 뭐 네. 서두에 저희가 태형부터 훑었는데 그렇죠. 결국은 지금 주택도 미분양으로 문제지만 비주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비주택도 있지만 비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0 대책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 시장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될 것 같다. 아파트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으니까. 그런데 비아파트에는 지금 빌라 시장도 완전 죽었고 전세 사기나 이런 거 그리고 LH가 그 빌라 임대하는 것도 작년에 완전 줄여놨거든요. 그 빌라 그 칸타빌 수유동에 있는 칸타빌이 너무 고가에 미분양이 났는데 그걸 LH가 사버리니까 당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고가에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작년에 LH의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완전 줄여버렸더니 빌라 시공업자들이 작년에 거의 줄도산했어요. 그러면서 빌라 주택 공급이 완전 막혀버리니까 이번에 올해는 이 120 대책에 이런 빌라 매입 사업의 규모를 다시 늘리면서 다시 평년대로 돌아가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문제긴 하지만 지방의 비아파트가 더 문제다. 특히 오피스텔이요. 그래서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매입했을 때 진짜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양도세 관련 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세제 혜택을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었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되면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올 패키지 감면이 되거든요. 세금 혜택이 상당히 세금 혜택 어마어마하죠. 몇 그래서 년짜리 몇 년짜리고 나눠져 원래 있었잖아요. 그게 10년짜리가 있었고 5년짜리가 있었는데 5년짜리를 2020년 710 대책 때 다 없애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10년짜리만 남아있고 그리고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는 다 없앴고 5년, 10년 비아파트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만 남아있는데 지금 이거를 5년짜리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게 민특법 개정 사업인데 민특법 개정하게 되면은 대통령 공약에서도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되도록 그 아파트 유형도 결국 살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걸 110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번 110에서는 아까 그 비아파트 비주택 부분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들이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조금 주겠다고 했지만 코어는 주택임대사업자 살리게 되면은 결국 올 패키지 모든 패키지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살릴 수 있도록 민특법 개정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민특법 개정안 아까 안전진단 얘기했던 도시정비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세제 혜택들을 다 담은 법이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인데 그 조특법 개정안 3가지를 이제 올해 2월에 셋 다 발의를 해가지고 4월이 총선인데 어쨌든 2달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어쨌든 지금 정부가 생각할 때 주택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 부분에 대책을 내는 이유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얼핏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뭐 네. 임대사업자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 그러면 시장이 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살아날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가 느끼시기엔 어때요? 그건 이제 통계로 나오는 건데 지금 매매 시장은 하락세가 지속 중이고 네. 전세가는 강세가 지속 중이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높은 레벨이다 보니까 현재의 소득으로는 그 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양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부양책이라는 것도 주택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내는 거고 주택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안정 대책을 내는 거니까 지금 주택 시장 위축을 고려했을 때는 부양책이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랑 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쌌어요. 주택 가격이 완전히 그 PIR 역대 최저로 낮아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집을 안 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면서 이제 공급을 줄이고 이러면서 부양책을 쓰고 재건축 촉진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돌려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양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망세이고 시장이 안 먹히는 게 뭐 기술적으로는 법이 통과돼야 이 정책이 시행되는 거니까 네. 작년에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그 법이 통과 안 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던 것처럼 이번에 법 무려 3개나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좀 보고 대응하겠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기저에는 주택 가격 레벨 자체가 높다 보니까 부양책을 여기서 썼을 때 그거를 따라갈 만한 수요가 충분히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어쨌든 부양 정책들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네. 작년의 경험으로 인해서 여전히 관망세가 짙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하락세는 지속 중이고 전세가만 이제 강세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주택 가격 자체 레벨 자체가 훨씬 좀 높아진 상황이고 뭐 불과 1월 10일에 나온 정책이니까요. 이 법 그렇죠. 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움직임도 짙은 것 같아요.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네. 이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사실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러다 보면은 재건축 우후죽순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하는 것까지는 추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담금이라든지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공사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비싸졌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도 많아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번에 진짜로 만약에 도시정비법 통과돼서 네. 안전진단 현재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야 네. 통과해야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추진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개정에서는 안전진단을 병행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버리고 추진이나 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 전에만 받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울 기준으로 9레벨에서 정비구역을 빵빵빵 지정해버리면은 그 정비구역에서는 추진이랑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국토부 추산으로도 지금보다 재건축이 3배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네. 연간 10몇만 호가 된다고 생각하면 막 1년에 3, 40만 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왜 시장이 열광하지 않느냐 관심은 많은데 그 얘기는 현재 재건축의 민낯은 이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면제해주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히 좋지 못하고 그래서 분담금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게 돼요. 안전진단 다 풀었고 추진이 만들어서 분양을 한번 해보세요. 현행 용적률 상으로. 그럼 분담금을 각자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많이 내야 될 네. 텐데 그렇게 정말 재건축할 수 있냐 이렇게 바로 물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막연히 뭔가 이제 용적률 좀 올라가고 이러면은 뭐 분담금 좀 덜 내면서 넓은 집으로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상 진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분담금 그리고 높아진 공사 비용 네. 그리고 지금 이자 비용도 높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가 높아서 그런 게 리스크로 다가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판도라 상자를 여는 네.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화두가 되는 법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또 특혜가 다른 사업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계획도시법이 발표가 되면서 일기 신도시는 용적률 버프 현행 도시정비법 국계법상 용적률 네. 300%에 1.5배인 450%까지 주죠. 네. 근데 서울 구도심은 그런 용적률을 안 줘요. 그러면은 그걸 적용받고 있는 신도시랑 적용받지 않는데 분담금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네. 결국 적용 안 받을 것 같은 지역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는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네네.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현실 가능성인 레벨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말 진짜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희망차게 바라보기보다는 뭐 저희 성격상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노이즈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벌써부터 얘기가 많으니까요. 진짜 지켜볼 만한 네. 정책이고 사항인 것 같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부동산 시장은 현재 관망세가 굉장히 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장 흐름은 앞으로 뭐 예측은 힘들지만 어떤 식으로 갈까요? 또 반등에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올해 돌아서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부양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수요가 위축돼 있고 수요는 소득과 대출인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아니면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네. 대출 규제 풀어주면은 시장 살아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택 가격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 대출 규제를 풀어줘 버리면은 결국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커져서 네. 그 소비에 지장이 생기는 이제 결국 이런 여러 상황이 됐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천천히 그냥 우하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은 구조적으로 수요가 올라오기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부양 정책이 잘 안 먹을 것 같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종종 2008년, 2013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8년에 명목 가격이 13년까지 쭉 그대로 갔는데 그 5년간 소득은 늘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수요가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DSR 안 봐도 되지만 사실상 뭐 턱끝까지 돼 있는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이런 급락이라든가 이제 경색만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끌고 가다 보면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수요 회복이 되면서 시장 돌아서는 때가 되지 않겠냐 해서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최근 강북에서 평당 1억이 넘는 분양가를 기록한 것이 나왔다고요? 어디예요? 네. 이게 그 한강호텔 부지를 개발하는 포제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일단 분양가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대형평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네. 이게 대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거고 분양가도 이제 평당 가격으로 완전 높기 때문에 이게 거의 신기록을 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시장에 주는 뭐 시사점이랄까, 뭐 이유랄까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이런 게 그러니까 프리마 호텔 재건축하는 청담동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서울에는 소위 하이엔드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하이엔드 주택들도 작년에 분양했던 거는 30호가 넘어가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되거나 그래서 29호로 분양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 아닌 형태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제한을 안 받거든요. 이러면서 아니면 뭐 아파트인 경우에는 준공 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액이 아니라 전환가액이 되니까 분양가 그 제어를 안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하이엔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호에 집 하나당 100억이라면 이게 3천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세대만 미분양 나도 1,500억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주는 이 개별 프로젝트 한 건 한 건에 대한 그 분양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5억 원짜리 주택을 한 2,000채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1,000채 분양하는 사업들을 좀 봤는데 이런 것들은 60억짜리 집인데 50채고 3,500억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정말 PF 사고가 터지거든요. 한 세대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비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PF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하이엔드를 위한 토지 매입 단가도 높은데 정말 초고가로 분양을 했는데 22, 23년부터 경기가 좀 꺾이면서 그 수요가 좀 내려가 버리니까 미분양이 20, 30% 났는데 한 채당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 현금흐름 미스매치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는 또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하이엔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프로젝트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런 초고가 주택 분양, 초고가 비주택, 초고가 오피스텔 이런 분양 사업하는 PF가 정말 위기예요. 왜냐면 우리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도 작년에 한참 PF 논란이 있었잖아요. 새마을금고가 그 PF 논란에 있었던 가장 문제 현장이 그 청담동에 있는 초고가 하이엔드 오피스 분양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PF를 연장 한 해 만에 하면서 작년에 한참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한때 각광받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뭐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 이제 시장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개별 프로젝트가 잘 돼서 그냥 성공하는 게 좋은데 이런 데서 그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주택, 이 PF 문제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살펴봤고요. 뭐 저출산 얘기 최근에 저출산이 수도권 부동산이 더 붕괴시킨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놓으셔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떤 의견이셨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네. 그리고 어저께
행안부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그 70대 이상의 인구수가 762만 명이고 20대 인구수가 760만 명 정도 되면서 이제 70대 이상 인구수가 많아졌습니다. 역전. 지금, 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영원히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10대 인구수는 600만 명대고 10대 미만은 400만 명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앞으로는 70대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그리고 인구 감소 속도도 20년, 21년 1년에 20만 명씩 감소됐고 작년은 그나마 11만 명 줄었는데 연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계속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통계청이 했던 그런 인구 추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되는 속도를 가장 낮게 그 저위로 베이스 시나리오랑 그 낮은 저위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위 시나리오보다 더 밑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에는 이런 인구 감소에 따라서 미래 가구 수요가 좀 크게 주택 수요가 좀 줄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이랑 갭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갭 가격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갭 가격이 없거든요. 매매 전세가 붙어 있어요. 근데 서울은 매매 전세 2배 차이가 나고 세종은 매매 전세 2.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미래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조차도 결국 인구 감소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갭 가격이 지방처럼 지금 당장 지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이것도 큰 이제 우려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얘기가 뭐 안 나오는 분야가 없지만 네.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분석이 또 가능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